네, 실전 경험을 토대로 또 전 세계 시장의 흐름, 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주시는 분이죠. 리먼 브라더스 전 한국 대표 김준송 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실 때마다 환율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드디어 이제 일본이 엔화를 때려잡기로, 일본이 엔화가 무너지는 걸 막기로 아마 네.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엔 예. 가면서 이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 포함해서 오늘 이후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도 좀 네.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엔화. 예, 그냥 좀 되돌려 보면 네. 22년 10월에 예나를 152 근처에서 아주 강력한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나 개입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내내 없으니까 최근에 152가 되면 다시 하겠지? 그랬는데 사실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105 한번 오르니까 싹 올랐거든요. 155까지 갔는데 155에서도 조금 홀드된 이유는 저번 주 초만 해도 금요일이라 봐야 불과 2, 3일 전이잖아요. 그 BOJ 무슨 뭐 미팅 할 때 야, 이게 이제 인터벤션 하지 않고 이제는 이자율에서 약간 호키시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나가 강세가 될 테니까 우리가 뭐 힘든 인터벤션을 해. 이런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 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일요일 날 뭐 하는 얘기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바로 158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인터벤션이라는 게 개입한다는 개입이요. 얘기인 거죠. 네, 예. 외환시장 개입인데 네. 외환시장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또 158까지 올랐고. 네. 월요일 날 어저께는 사실 일본 노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160을 가니까 네. 드디어 뭐 나왔습니다. 나와서 160.17인가에서 나와서 5엔을 뺐죠. 그러니까 5엔을. 일본 외환 당국은 계속 그냥 근무를 했는 모양이네요, 그죠? 워낙 이제 상황이 좀 급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본이 노니까 시장이 좀 얇잖아요. 네. 얇은 시장에서 한번 때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네. 그거보다는 네. 그냥 숫자가 160이 넘어가 버리니까 160 넘어가면 또 한 165, 170까지 쉽게 가니까 네. 일단 한 것 같고 일단 체면은 좀 차린 것 같아요. 한 5회는 그래도 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160이었던 게 155까지 뺐고 지금 156에 약간 올라와서 그냥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동안 사실 BOJ가 왜 개입을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일본이 진짜 달러에 올라가는 게 좋은가 봐. 그냥 160, 170, 180 가는 게 그렇게 이제 즐기다가 나중에 예. 금리 인상의 명분도 쌓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는 뭐 얘기도 그런 있었죠.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 근데 저는 사실 먼저 얘기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개입은 항상 무리가 가는 건데 그냥 이자율 쪽에서 조금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론만 보니까 역시 일본은 외환 개입을 관련돼서는 외환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고요. 네.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게 되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했는데 안 먹히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죠. 일본 정도 사이즈도 했나? 예, 망신도 망신이고 이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입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22년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이자율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에는 뭐니 해도 이자율 차이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이자율이 급격하게 내려오니까 뭐 정책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줄어드니까 사실은 그때 152에 개입했는데 그게 결국 두세 달 사이에 130까지 내려갔거든요. 네네네. 뭐 다시 150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BOJ 사람이라면 이게 미국 이자율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팔더라도 2, 3일 만에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하지 않았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 우리가 BOJ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옛날 얘기가 맞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본은 재정 정책 불가능, 이자율 정책 하기 굉장히 어렵다면 결국 외환에서 매도 개입을 하는 거 외에는 별 네.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뭔가 그거를 굉장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160에는 막았고 네. 지금 보면은 156쯤 돼 있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살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150 뭐 한 이 정도로 내려갔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할런지 어쨌든 일본은 확실하게 보여준 거는 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불편해 거기까지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도 개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2년에도 세 차례 했거든요. 146, 152 내려가는 149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만일에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에 아주 강력한 개입이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비실비실하다가 약간 내려갈 때도 한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엔이 어떻게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BOJ가 앞으로 1, 2주 사이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개입을 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뭐 돈 없거나 이렇지는 않죠 일본이. 일본이 예. 돈은 워낙 많다고 봐야죠. 뭐 어디가 들어와서 뭐 장난질 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막거나 누를 정도의 돈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2022년에 개입한 물량을 일본에서 지금 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90조 엔이었거든요. 90조 엔? 그럼 얼마냐면 와, 한 800조 이상. 80조 600억 달러니까 80조 원 600억 달러 꽤 큰 금액이죠. 900조 엔이라며요. 9조 엔. 아, 9조 죄송합니다. 엔. 9조 엔. 예, 그렇죠, 9조 엔 그러니까 예. 58빌리언 US 달러. 환율은 정프로가 정확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 80조 원 정도 되는 거군요. 80조 원 정도. 크죠. 많이 썼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일본은 그 정도는 한다. 하긴 그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진짜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의지는 보여줬고 네.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뭐 FMC도 있고 하니까 네네. 미국에서 지금 일본은 뭐 쉽게 얘기하면 도비시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모르겠어 하는 식으로 이자율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호키시 홀드 그러니까 아주 매파적으로 홀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FM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도 좀 눈치를 보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네. 제가 보기에 BOJ는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회를 봐서 베스트 타이밍을 찾아서 네. 시장을 한번 눌러놓겠다.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과 또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는 잘 좀 봐야 모르겠지만 되겠지만. 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일본 엔화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투자하신 분들은 오케이 지금이 일본 엔화를 살 때다. 그래서 일본 엔화를 그냥 이렇게 막 환전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달러 대비가 확 더 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로 엔화를 다시 바꾸는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괜찮았던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옌을 팔던지 달러 옌 원을 판 건데 이제까지는 좋았죠. 계속 올랐으니까 옌이 약세가 됐으니까 네. 이제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사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예나를 사면 엔화를 사면 그러면 지금 예나를 사면은 이제 예나가 강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 이보다는 설마 더 안 가겠지. 예, 뭐 일리 있는 생각이죠. 네.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달러 엔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비교해도 지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는 또 어쨌든 BOJ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나 싫어. 지금 제일 걱정했던 게 일본이 정말 152가 아니라 160이 아니라 170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일단 보여줬으니까 네. 뭐 지금 뭐 그런 기대서 네. 하는 트레이딩 뭐 이런 것도 뭐 지금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들어갔습니다. 엔화 조금 사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네. 157인가? 네. 그쯤에서 한번 산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설마 여기보다 더 가진 않겠지. 뭐 예. 근데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에이. 있는데 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에는 조금만 길게 보면 네. 그냥 미국과 일본의 이자율 차이입니다. 길게 보면 예, 그거는 그래프로 봐도
그러니까 아, 정책 금리 말고 네. 10년짜리 금리의 차이하고요. 아,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그럼 똑같이 결국- 생겼어요. 결국 이제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야 그렇죠. 이 뭐 일본 엔화로 먹든 말든 이거 하겠군요. 예, 일본 예나는 뭐 조금 올린다고 해봐야 지금 일본 JGB가 한 0.9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수익률이 그럼 0.9와 지금 4.6이잖아요. 예. 그 정도 차이인데 JGB는 올라봐야 뭐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결국은 달러 10년짜리 실질 이자율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문제는 JGB가 뭐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달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워낙 홀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JGB가 뭐예요, 근데? 일본 국채요. 일본. 재팬 가버먼트 본드. 보통 JGB라고 많이 일본의 부릅니다. 일본 일본 정부 국채. 국채. 예, 예. 그걸 그것도 JGB예요. 엄청 거래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KGB예요? KTB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 그래. 그냥 뭐 시장에서 마음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거의 신경 쓸 거 없는데 그냥 네. 마켓의 관행은 미국 거는 트레저리라고 부르고 일본 거는 JGB, 한국 거는 KTB, KTB. 그다음에 독일 거는 분트. 왜 분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본드가 독일로 읽으면 분트인가 봐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영국 거는 길트. 빌트? 길트. 길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이름이야 뭐. 네, 알겠습니다. JGB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JGB가 약간 수익률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자율을 올릴 거야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올릴 거야.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진짜 아주 길게 보면 뭐 200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거는 같아 보이는데 워낙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달러엔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엔화의 방향성은 오늘 내일 또 일본의 엔화가 달러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가 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잘 보면 대충 이제 방향성이 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가 아주 뭐 재밌다고 할까? 네. 그런데다가 또 FOMC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일본의 속내를 확실하게 아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 엔화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네. 커지는 상황이고 섹터별로도 이전에 많이 갔었던 뭐 있을까?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이런 가치를 좀 인정받던 이런 친구들보다는 또 다른 친구들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던 네. 뭐 그런 한 주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랄까요? 이 변수 어떤 게 좀 가장 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한국 다 결국 미국 시장을 국내 시장은 좀 쫓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뭐 저번 주에 보면 뭐 화요일, 수요일 보면 월요일 날 오후에 있다가 화요일 날 어디 놀러 갔다가 수요일 날 오면 시장이 하나도 안 움직였네 이렇게 볼판이잖아요. 올라갔다 제자리로 와버리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미국 시장 쫓아가는 거고 미국 네. 시장에서도 빅테크 뭐 메타니 뭐 테슬라가 오르락내락 하니까 네. 쫓아가니까 결국은 좀 긴 트렌드로 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다가 사실은 약간 조정의 낌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프도 보면 일자로 쫙 그어놨다가 최근에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를 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추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정책 금리가 인하되겠다는 기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비롯한 이 빅테크들의 그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큰 테마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그건 확실히 흔들렸죠. 연초에는 6번 금리 내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번? 안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지금 네. 시장의 지금 커브는
한 번, 잘해야 한 번. 한 번 또는 한 번 반도 안 돼요. 1.25 정도 됩니다. 내리는 그 숫자가 1.25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데 이제 확률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한 번과 두 번의 사이인데 한 번에 더 가까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프라이싱이 돼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아까 첫 번째 추세 금리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꺾였죠 사실. 그건 확실히 꺾였어요. 그렇죠. 예. 이게 두 번째 빅테크에 대한 그 성장 기대. 그거는 좀 헷갈리는 대목이긴 한데. 그 성장. 네. 그러니까 빅테크 뭐그 7개 생각해 보면 되죠. 뭐 그 뭐 M7이라고 하는 그 7개가 어떻게 되나 보면 금년에도 보면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뭐 엔비디아는 엄청 좋지만 네. 애플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도 약간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결국에는 첫 번째 추세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커진 거죠. 네. 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번에 지금 뭐 실적 나오고 또 요번 주에도 아마존도 나오고 애플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며칠 느낌으로 보면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아주 뭐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추세는 좀 살아 있고 첫 번째 추세는 약간 뭐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왔던 것도 빅테크고 네. 앞으로 잘 될 거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빅테크란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네.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음. 첫 번째 추세는 꺾였고 두 번째 추세는 살아있다고 만일에 본다면 그냥 기본적인 퀘스천이 있죠. 네. 이자율이 높은데도 음. 경기가 괜찮아? 이자율이 높은데도 경기도 괜찮아서 주식시장이 좋을 거야? 네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지금의 큰 퀘스천 같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로 좀 돌아가서 팬데믹 나기 전에 이자율이 낮은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이자율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아. 이자율이 높으면 경기가 나쁜 것인데 네. 그게 전통적인 경제학이고 전통적으로 항상 그래 왔는데 네. 팬데믹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경기가 좀 나쁘니까 이자율을 팍 낮춘 다음에 돈을 확 풀어요. QE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네. 확 풀어요. 확 푸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는 안 내. 안 됐죠. 예.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요? 글쎄요.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같아요. 결국은 이자율이 낮은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국제 공조가 좀 됐어요. 아하. 생산 뭐 기지 같은 거를 그러니까 국제 분업. 네. 그래서 중국이 엄청 만들어냈잖아요. 중국이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도와줬죠. 네. 가서 뭐 원자재도 제대로 때 주고 중간재도 잘 뭐 공급해주고. 규제 같은 거 안 하고 네. 팍팍 사주고 뭐 이렇게 한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국제 공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IT 산업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가격 같은 게 10년 동안 오히려 내려왔을걸요. 아, 그런 일반 맞아요. 소비재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자율이 낮은데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경기는 좋다고 봐주고 걱정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해피하고 그리고 주식도 올랐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주식을 몰랐어요. 뭐 어쨌든. 아,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네. 이제 이자율이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뭐 팬데믹이 와서 그랬든 뭐가 어쨌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게 결국 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물가가 높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자율을 높게 하고 있어요. 음, 이자율을 높게 하고 있을 때 경기가 좋을 거야. 경기가 좋아야 실적도 좋고 그래야
주식도 좋은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지금 가장 초점은. 그러면 아까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을 때 물가가 괜찮아? 이런 퀘스천이었는데 지금은 결국 정리해보면 이자율이 높은데 실적이 좋을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저는 퀘스천까지는 좋은데 답은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에는 첫 번째는 양극화가 좀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국가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아도 경기가 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뭐 소비도 좋고 뭐 고용도 좋고 다 네네. 좋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얼마 전에 GDP에서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뭐 1분기 GDP 그런 거는 자꾸 변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좀 약간 무시해 보면 미국 경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뭐 국내 경기는 나쁘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게 국가별로 양극화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미국은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종목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뭐 빅테크가 주춤하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 보이는 거는 시장이 어쨌거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네. 조금 빠졌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 종목도 오르고 저 종목도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지금 제일 큰 질문인 이자율이 높은데 실적이 좋을 거야 네. 하는 퀘스천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결국은 또 야, 뭔가 AI와 같은 신산업 시장을 바꿔놓는 뭔가 그쪽에서 뭐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 경우처럼 네. 다시 또 새로운 산업, 세상을 바꾸는 일, AI가 바꿀 수 있겠죠. 또는 뭐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잘 안 벌어졌지만 이제 진짜 벌어지나? 운전 안 하고 모든 차들이 운전사 하나도 없이 돌아다니면 새로운 세상인 건 맞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데들이 괜찮으면 다른 주식들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지금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 보면 네.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자율 기대,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기대인데 첫 번째 게 무너지고 두 번째 게 살아 있다면 이게 첫 번째 게 무너져도 두 번째 게 살아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 듭니다. 번째랑 두 번째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또 있잖아요.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자율이 높으면서 경기가 좋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져서 네네. 주식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반대의 경우가 팬데믹 이전에도 생겼으니까. 특히나 그 이른바 M7이라고 하는 그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 이자율에 더 민감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성장주들이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그렇죠. 보는 이유는 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주식의 가격을 어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할 때 예.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딱 있으면 이 회사가 앞으로 돈 벌 거를 쭉 적어요. 네. 그게 뭐 예측이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쭉 적어.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가로 땡겨요. 그러면 가치주들은 주로 돈 버는 게 금년 내년에 많이 벌고 성장주들은 저 뒤에서 많이 벌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 뭐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많이 벌으니까 땡기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이자율이 특히 높아지면. 그래서 성장주는 이자율에 민감하다. 이런 게 원래 고전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는 빅테크잖아요. 예. 그 M7. 예. 걔네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멀티플이 높은 것도 있지만 예. 돈도 많아요. 실제로 많이 벌죠. 실제로 많이 벌고 지금 네. 캐시도 많아. 예. 돈 잘 안 빌려. 그리고 좋은 상품도 있어. 그러니까 과연 이런 빅테크 특히 이 빅세븐은 얘네들이 과연 이자율에 민감할까? 이자율 오르면 얘네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생산성도 좋아질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성장주 가치주가 누가 더 이자율에 민감하냐 하는 거는 성장주가 더 민감한 게 맞긴 한데 네. 이 미국에 있는 이 빅세븐도 과연
그게 적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헷갈리는 대목인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쨌든 뭐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한데 이 M7이라는 회사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 네. 주식시장 내 비중도 네. 커지고 있고. 그럼 결국 그게 보여주는 게 미국 내 어떤 양극화의 더 심화 뭐 이런 건 이제 보여주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너무나 잘 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그렇지 않은 분들 이런 거 생각할 때 과연 그 7개를 그냥 가만히 더 잘 되라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눌러주는 분위기가 혹시 네. 형성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그런 살짝 걱정이 뭐 있죠, 당연히. 예. 정치적인 문제가 뭐 경제가 정치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예.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아까 다시 그 얘기지만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좋고 민간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생산성 향상, 신산업 개발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게 지네들 너무 잘 나가니까 잠깐 눌러놔야지 이렇게 잘못했다가 진짜 초가상간 불태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우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정치적인 느낌이 비교적 덜한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니까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염려까지 하면 너무 인생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빅테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이 과연 생각대로 잘 갈런지 안 갈런지를 보는 것, 그것이 주식시장의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 그 M7이 쭉 간다고 치면 우리 시장은 그와 관련된 친구들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근데 사실 국내 시장 생각해 보면 요즘 좀 답답한 게 네. 지금 미국이 되게 연초부터 생각하면 음. 한 6% 7% 정도 올라 있고 네. 유럽은 한 10% 그리고 일본이 한 13% 그리고 중국도 홍콩 중국이 되게 나쁘다가 뭐 한 달 사이에 엄청 올라가지고요. 홍콩 중국이 다 한 4% 정도 플러스예요. 우리 거의 1%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주 이상한 작은 나라들 빼면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만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꼴찌예요. 완전 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유도 그냥 자조적으로 우리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빅테크하고의 연결고리가 어느 때보다 좀 약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좀 약하고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훌륭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런 쪽도 조금 약하고 전체적인 글로벌한 이런 추세에 국내 기업들의 연결고리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개선이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약세로 갈 수도 있다. 작년에요. 미국 나스닥하고 한국 코스피하고 30% 차이 났어요. 차이가. 그래요? 예. 30%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몇 프로 차이입니까? 지금 한 5%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6, 7%하고 1, 2%니까. 네. 이게 사실 10%, 15%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올라서 되든 내려서 되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관심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보고는 있지만 사실 밸류업 같은 것도 우리를 좀 올려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특별한 기대가 사실 별로 없는 편이고요. 밸류업이요? 밸류업이요. 예. 왜? 결국은 세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제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텍스 쪽을 못 바꾸면 밸류업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긴 했지만 네. 결국은 대기업이 주가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가는 난 신경 안 써도 돼. 주가는 낮은 게 난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주려면 사실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배당이나 상속. 그런데 그런 쪽을 하는 게 전부 지금
부자 감세로 지금 보일 텐데 과연 지금 정치 상황에서 가능할런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인식을 줬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쪽에 최소한 금년엔 별 기대가 없다고 보면 네. 결국 국내 주식의 포커스도 미국 주식 시장하고 얼마나 가깝게 달라붙는지 결국 홍콩이나 타이완도 대만도 미국과 달라붙으면서 지금 괜찮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디태치돼 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면 크게 볼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밸류업으로 조금 각광받았던 저 종목이나 그 업종들은 그 밸류업 정부 정책이 썩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면 더 이제 올랐던 걸 토해낼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밸류업 쪽도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기업들은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좀 난데 주인이 확실하게 있는 데들은 뭐 대주주 입장에서 이제까지 우리 대주주들 진짜 해도 너무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세금이 있거든요. 세금이 결국 안 변하면 그 사람들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은 당장 세금에 대해서 뭐 6개월, 1년, 2년 사이에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밸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약간 또 그거에 또 많은 또 뭐 반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주분들 또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그거는 큰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그 정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그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하는 요 날 우리 대표님은 주로 뭐 하셨습니까? 예전에 직장 다니실 때? 저는 뭐 직장 다닐 때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지금은 뭐 매일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뭐 쉬는 날 되면 차만 막히고 저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쉬는 날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쉬는 거에 약간 좀 불편함을 오히려 느끼시고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부럽습니다, 대표님. 곧 그렇게 되실 텐데요, 뭐. 대표님 뭐 하세요, 그러면? 저 운동 좋아하고요.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시고 사람도 요즘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좀 보고 트레이딩을 옛날처럼 많이 하진 않는데 시장 좀 보고 운동하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시고. 저는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콰이어트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안분자적? 뭐 안분자족. 잘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부럽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평안한 생활 이어가시고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 훨씬 정프로님이 더 부럽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데요. 또 그분은 우리를 부러워한답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부러워만 마시고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할 점 혹은 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만족 포인트를 바꿀 것인가 그거 또 연구하시는 게 다른 분들 부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장이 시작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